안녕하십니까. 권영설 논설위원입니다. 12월 1일 발행된 비타민 제130호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이 됐는데요. 금주 커버 스토리는 경제적 자유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정경련 그 컨퍼런스 홀에서 축의 경제적 자유 학술 대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몽펠랭 소사이어티 서울 총회를 내년 5월에 유치해 놓고 있는데 그 준비 행사로 경제적 자유를 주제로 한국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위기를 주제로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자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평론가인 복고일 선생, 또 강원대학의 민경국 교수님, 또 전남대학의 김영용 교수님, 또 자유기업원의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 또 경희대학의 안재욱 교수, 또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 서울 총회를 하면서 한국 세션도 하는데요. 거기에 현진권 원장, 그 안재욱 교수, 박기성 교수, 이 세 분은 그 한국의 경제 관련된 세션의 발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좀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도 듣고 또 이제 반응도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공산주의에 맞서서 시장 경제를 지켜낸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 자유의 핵심은 소유권, 또 경제적 자유 이런 걸 텐데 한국이 경제적 자유가 아주 위협받고 있다. 예전에 1990년대 사회주의가 망하기까지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가장 큰 위협이었다면 21세기 들어와서는 대중민주주의, 또는 포퓰리즘,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가장 큰 위협은 포퓰리즘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의 경우는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는 거의 10% 가까운 역사의 유례가 없는,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는 고성장을 유지해 오다가 그 다음에 계속 7%대, 5%대, 지금은 3%대, 내년에는 2%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저성장은 바로 어쩌면 세계적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계속 억압해온 탓이 아닐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슈퍼 예산 한 400조가 되는데요. 이게 2000년대 초기만 해도 제 기억에는 한 5% 정도가 복지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30%를 넘습니다. 우리가 씀씀이 중에서 저금이 될 것이냐 또는 뭔가 나의 생산적인 활동에 쓸 것이냐를 따질 때 이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개인으로 치면은 먹는 거라고 칠까요? 그렇게 되면 그 먹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적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버리죠. 그러나 이런 복지 예산 같은 것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바로 경제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죠?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들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더 억압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들을 보면 제가 뽑아놓은 것이, 복고일 씨는 전체주의보다 무서운 것이 민중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용 전남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우리 우파들도 제대로 논쟁을 못해서 아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좌파처럼 우파도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거고, 숫자가 괜찮은 숫자는 안재욱 경희대 교수가 정리하신 걸 보면요, 규제만 혁신해도,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만 혁신해도 6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새로 창출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우리 한번 훑어보시고 내년 몽페르랭 서울 총회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에는 좋은 그 차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금주의 차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 1% 부자를 100명으로 환산해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제일 많네요. 100명 중에 38명. 한국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2%입니다. 2명.
미국이 38, 30%로 할게요. 미국이 1등으로 38, 일본이 10%, 영국이 7%, 프랑스에는 5명, 독일에도 5명, 중국에도 5명, 네덜란드에는 1명 정도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2%가 세계 1%의 부자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런 걸 보면요. 역시 이제 개인으로 보면은 뭔가 항상 질시의 대상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런 기업을 해서 부가 창출이 많이 돼야 그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흘러내려서 예를 들면 구글의 그 젊은 친구들이 부자가 되면 그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구글에 입사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각으로 보면 한국에도 더 부자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정규제 뉴스 하이라이트에는 마키아벨리 군주론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잘 클릭해서 찾아가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내용도 한번 재밌게 들으실 수 있고 이 비타민에서 또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오피니언 흐름을 보면 자 뭘까요? 우리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피의자 신분이 돼버렸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탄핵 국면으로 들어선 정국 이게 지난주에 국내 오피니언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탄핵을 서두르자고 하면 지금 사실 한경의 사설 정도 빼고는 모든 언론이 똑같지 않습니까? 중앙이나 한겨레 이런 데도 하면서 검찰은 공범이라고 했는데 중앙일보나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박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하는 제목을 뽑았다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에서는 오히려 그 트럼프 이름이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더라. 한국의 묘한 버릇이기도 하죠. 이제 그 뉴스를 세우기 싫었던가요? 그러면서 하여튼 트럼프 이름들은 슬슬 빠져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주 해외 명칼럼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If oil refiners crash, so will the U.S. economy. 그래서 미국 정유업계가 망하면 미국의 경제도 망한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정유업계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된 트럼프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석유 원료 또 석탄 포함해서 화석 원료가 환경 파괴적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낭설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셰일 오일을 세계에 수출하고 정유업계 이런 걸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썼다고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때까지 상당히 특히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서 지구온난화, 파리 기후협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해 왔는데 트럼프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정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정유업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거죠. 정유업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국에서 에너지 자립을 강화해서 세계의 원유 가격을 일부 오펙 같은 카르텔이 조정하는 걸 막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올 거를 보고 이런 기사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주의 고전 명구는 제가 에르네스트 르낭의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뽑았는데요. 괜찮은 문구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인들은 자신을 특정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인류 보편적 문화를 창조했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나는 프랑스인이다, 나는 이탈리아인이다, 나는 독일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민족의 구별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은 19세기 사람인데요. 이분이 1880여 년 프랑스 소르본느에서 강연한 내용을 묶은 작은 책이 민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읽어드리죠.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족 역시 노력과 희생 그리고 오랜 헌신으로 일궈내는 기나긴 과거의 결실이다. 위대한 인물들,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과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민족적인 사고의 토대를 두고 있는 사회적 자산이다. 위대한 일을 함께 이뤘고 여전히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한 민족이 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들이다. 자, 이 르낭은 이런 거죠. 과연 언어로 민족을 나눌 수 있는가? 그럼 영어를 쓰는 수많은 그 나라들은 뭐냐? 그거 아니다. 종교? 그것도 아니다. 국경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르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은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영혼이며 정신적인 원리다. 한쪽은 풍요로운 추억을 가진 유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며 다른 한쪽은 현재의 묵시적인 동의, 함께 살려는 욕구, 각자가 받은 유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다. 끝으로 과거에는 영광의 유산과 함께 나눠야 할 후회스러운 유산이 있고 미래에는 실현해야 할 공통의 계획이 있다. 즉 고통을 함께하고 즐기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국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인종과 언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민족이란 그죠? 고통을 함께하고 즐기고 그 다음 더 나은 미래를 같이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한 국경으로 묶여있는 어떤 나라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낭의 주장의 핵심은 민족보다는 인간 그 자체가 중요하다. 아까 읽어드린 게 그겁니다. 르네상스의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프랑스인이나 이탈리아인 또는 독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입니다. 에르네스트 르낭의 민족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